705년 당나라의 궁전, 한밤중 달빛조차 스며들지 못하는 깊은 회랑 속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비명의 주인공은 왕부인이라 불리던 귀족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절망으로 뒤틀려 있었지만 곧 그마저도 잠잠해졌습니다. 침묵 속에서 들리는 것은 오직 비단이 펼쳐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매끄럽고 아름다운 그 소리. 하지만 그날 밤 그 비단은 아름다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도구였습니다. 근위병들은 그녀의 몸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적신 흰 비단을 발끝부터 목까지 한 겹 한 겹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들듯 정교하게 감아 올렸습니다. 비단은 그녀의 피부에 달라붙었고 숨을 쉴 때마다 조금씩 더 조여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이 천천히 한 올 한 올 직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의식이었고 신분과 명예와 정체성을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상징적 학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여인의 명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역사상 유일한 여왕제 측천무후의 명령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중세 유럽의 고문 도구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철의 처녀, 물고문, 사지찢기. 그러나 당나라의 비단 고문은 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야만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이것은 세련되고 아름답고 문명화된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이 고문을 더욱 끔찍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비단 고치 속에서 죽어간 귀족 여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죽음이 어떻게 정치적 무기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폭력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포와 통제가 어떻게 아름다움이라는 가면을 쓰고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나라는 618년부터 907년까지 약 300년간 중국을 지배한 왕조였습니다. 이 시대는 중국 역사상 가장 찬란한 황금기로 기억됩니다. 실크로드를 통한 무역이 번성했고 시와 예술이 꽃피웠으며 정치적 세련됨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시대가 특별했던 이유는 여성들의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당나라의 귀족 여성들은 다른 시대와 달리 공적 생활에서 놀라울 정도로 가시적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시인이 되었고 궁정의 정책 결정자가 되었으며 심지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중국 역사에서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여성의 힘이 인정받고 그녀들의 목소리가 들렸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 번영과 개방성, 그 힘의 부여가 동시에 여성들의 몰락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이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의 충격은 더욱 파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나라 사회에서 지위는 단순히 재산이나 혈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면과 명예의 문제였습니다. 유교적 덕목은 여성에게 정절과 순종 그리고 우아함을 요구했습니다. 귀족 여성에게 명예는 생존보다 중요했습니다. 명예는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명예를 잃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죽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명예의 상징이 바로 비단이었습니다. 비단은 단순한 직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명의 상징이었고 부와 권력의 표시였으며 여성의 미덕과 순수함을 나타내는 은유였습니다. 귀족 여성들은 비단 옷을 입었고 비단 위에서 잠을 잤으며 비단으로 장식된 방에서 살았습니다. 비단은 그녀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측천무후와 그녀의 앞선 권력자들은 천재적인 발상을 했습니다. 귀족 여성을 파괴하려면 그녀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바로 그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단을 무기로 만드는 것,
세련됨을 고문 도구로 바꾸는 것, 아름다움을 죽음의 매개체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단 고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던 것, 자신의 신분과 우아함을 상징하던 그 물질에 의해 천천히 질식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문은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절차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먼저 피해자는 옷을 모두 벗겨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의 심리적 굴욕이었습니다. 귀족 여성에게 나체는 수치의 극치였습니다. 그것은 명예의 박탈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다음 물에 적신 흰 비단이 준비되었습니다. 비단은 부드럽고 미끄러웠지만 물을 머금으면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수축력을 가졌습니다. 근위병들은 발끝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비단을 감아 올렸습니다. 발목, 종아리, 허벅지, 몸통, 가슴, 그리고 목까지. 각 층은 매끄럽고 단단하게 대칭적으로 감겨졌습니다. 미학적 완벽함이 요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단이 마르기 시작하면서 진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단은 수분을 잃으면서 수축했고 그 수축은 피해자의 몸을 천천히 압박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압박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단은 숨을 쉬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고 혈액순환을 방해했으며 내장을 압박했습니다. 피해자는 몇 시간 동안 이 과정을 의식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수도원 기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의식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한 올 한 올, 한층 한층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질식과 심장마비의 조합이었습니다. 비단의 압박이 흉곽을 조이면서 폐가 팽창할 수 없게 되었고 산소 부족으로 인해 뇌와 심장 기능이 저하되었습니다. 동시에 혈액 순환이 차단되면서 사지가 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은 느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끔찍했던 것은 심리적 고문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파괴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음에 무엇이 실패할지, 어떤 신체 부위가 다음에 기능을 멈출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예상하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상이 공포를 배가시켰습니다. 게다가 비단의 상징성은 고문을 더욱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단은 미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함과 우아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비단이 문자 그대로 피해자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미덕이 그녀를 파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황제의 명령에 따라 비단을 감는 시종들은 가능한 한 아름답게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주름이 없어야 했고 대칭이 완벽해야 했으며 외관이 우아해야 했습니다. 죽음은 예술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관중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궁정 여성들은 강제로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이었습니다. 공포를 통한 복종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자신의 동료가, 친구가, 때로는 친척이 천천히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은 그녀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아름다움과 미덕은 황제의 의지에 속한다. 그것들은 보호가 아니라 취약점이다. 그 어떤 지위도 그 어떤 우아함도 당신을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다. 이것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미의 파괴였습니다. 사회적 상징을 무기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문명이 야만을 위해 사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바로 측천무후였습니다. 측천무후는 중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유일한 여성 황제였을 뿐만 아니라 가장 영리하고 무자비하며 전략적으로 뛰어난 통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얻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권력을 손에 넣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문제는 독특했습니다. 귀족 여성들은 그녀에게 지지 세력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위협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들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파벌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대중의 동정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측천무후는 그들을 제거해야 했지만 단순히 죽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당화가 필요했습니다. 도덕적 정당화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천재적인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비단 고문을 도덕적 타락에 대한 처벌로 틀짓게 한 것입니다. 간음, 반역, 허영심 이런 죄목들이 처형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리고 비단 고문은 그 처벌이 단순히 정의로울 뿐만 아니라 교육적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피해자의 미덕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비단은 순수함의 상징이었고 만약 피해자가 진정으로 순수했다면 이론적으로는 비단이 그녀를 해치지 않아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터무니없는 논리였지만 그것은 효과적인 선전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강부인의 경우였습니다. 강부인은 태자의 아내였고 궁정에서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교양 있었으며 많은 지지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측천무후는 그녀를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강부인은 부적절한 행동으로 고발되었습니다. 증거는 의심스러웠고 증인들은 강압적으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강부인은 비단 고문을 받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그녀는 품위 있는 죽음을 간청했습니다. 칼로 죽여달라고, 독약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측천무후는 거절했습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측천무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비단은 진정한 본성을 드러낸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강부인의 죽음은 정의의 실현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처형은 궁정 정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귀족 여성들은 참석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강부인은 벗겨지고 비단으로 감겨졌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의식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비명은 점점 약해졌고 마침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그녀의 몸은 완벽하게 아름다운 흰색 꽃이었습니다. 마치 예술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요점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술이었습니다. 공포의 예술, 통제의 예술, 권력의 예술이었습니다. 강부인의 죽음은 경고가 되었습니다. 궁정의 모든 여성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은 당신을 보호하지 못한다. 당신의 지위는 당신을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은 언제든지 당신을 파괴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측천무후의 전략은 숫자가 아니라 공포에 기반했습니다. 그녀는 수백 명을 죽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몇 가지 예시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강부인과 같은 한두 명의 저명한 처형은 수천 명을 침묵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광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야기가 되었고 전설이 되었으며 악몽이 되었습니다. 궁정의 모든 여성은 비단 옷을 입을 때마다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비단의 부드러움을 느낄 때마다 강부인을 떠올렸습니다. 비단은 더 이상 단순한 직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였고 위협이었으며 끊임없는 심리적 압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측천무후는 이 방법을 제도화했습니다. 그녀는 비단 고문을 일시적인 잔혹 행위가 아니라 시스템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예외적인 처벌이 아니라 특정 범죄에 대한 표준 절차가 되었습니다. 절차 매뉴얼이 작성되었고 시종들이 훈련받았으며 기술이 세련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즉흥적인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공학이었습니다. 테러의 공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귀족 여성들은 자기 검열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조심했고 자신의 말을 신중하게 선택했으며 자신의 동료를 의심했습니다. 신뢰는 무너졌고 연대는 깨졌으며 공동체는 파편화되었습니다. 측천무후는 폭력 없이 통제를 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효과적인 폭력은 실제로 행사될 필요가 없는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비단 고문에는 3가지 주요 변형이 있었다고 수도원 기록은 전합니다. 각각은 다른 목적과 다른 수준의 굴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신고치였습니다. 이것은 공개 처형에 사용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발끝부터 목까지 완전히 감겨졌습니다. 비단의 층은 두껍고 완벽하게 대칭적이었습니다. 외관은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광경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시종들은 주름 하나 없이 비단을 감아야 했고 만약 실수를 하면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학적 완벽함이 요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라 의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징은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우아함의 파괴였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 가장 치명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형은 부분 포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문에 사용되었습니다. 비단은 사지와 몸통에만 적용되었고 머리는 자유롭게 남겨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피해자는 말할 수 있었고 자백할 수 있었습니다. 압박은 점진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비단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자백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몸보다 먼저 부러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문의 천재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파괴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심리적 압박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신 고치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결과를 피하기 위해 무엇이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백은 종종 거짓이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요점은 진실이 아니라 복종이었습니다. 세 번째 변형은 가장 친밀하고 가장 끔찍했습니다. 그것은 얼굴 포장이었습니다. 비단은 얼굴에, 특히 입과 코에 압착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천천히 질식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부분은 결과였습니다. 비단이 마르면서 피해자의 얼굴 특징이 고정되었습니다. 죽음의 순간 얼굴은 평온한 표정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평화롭게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그녀가 미덕 속에서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아이러니였습니다. 피해자는 죽음 속에서도 순수함의 가면을 쓰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거짓 평온의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기록 중 하나는 큐 부인이라고만 알려진 시인의 경우를 묘사합니다. 그녀는 측천무후를 조롱하는 시를 썼다고 고발되었습니다. 증거는 단 한 줄의 모호한 구절이었지만 그것은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황실 정원에서 관중 앞에서 처벌받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끝까지 침묵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비명도 없었고 애원도 없었습니다. 비단이 그녀의 몸을 감쌌고 마르면서 그녀는 천천히 죽어갔습니다. 한 목격자는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비단이 마르면서 노래하는 것 같았다. 부드럽고 높은 소리였다. 마치 바람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소리 같았다. 그녀가 죽은 후 시종들은 향수 가루를 뿌렸습니다. 냄새를 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름다움과 죽음은 완벽하게 융합되었습니다. 이 변형들의 존재는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비단 고문은 단순한 처형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펙트럼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수준의 공포와 굴욕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연성이
그것을 더욱 강력한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예상할 수 있는지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전신 고치를 받을 수도 있고 부분 포장을 받을 수도 있으며 얼굴 포장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불확실성 자체가 공포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변형은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은 무기가 될 수 있다. 당신의 우아함은 당신을 죽일 수 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은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비단 고문의 진정한 공포는 절차나 변형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심리학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빨리 죽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파괴를 의식적으로 경험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죽음은 6시간에서 18시간까지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피해자는 완전히 깨어 있었고 완전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비단은 고르지 않게 말랐습니다. 어떤 부분은 빨리 조여졌고 다른 부분은 천천히 조여졌습니다. 이것은 고통의 파도를 만들었습니다. 강렬한 고통의 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상대적으로 덜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변동이 희망의 잔인한 환상을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멈출지도 몰라. 어쩌면 풀려날지도 몰라. 하지만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압박은 계속되었고 고통은 심화되었으며 죽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용문사 수도원의 기록 중 하나는 특히 끔찍한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비단층을 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체 부위가 기능을 잃어가는 것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73번째 시를 느낄 수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계량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문서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 그 끔찍한 명료함이 고문을 더욱 잔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단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음에 무엇이 실패할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손가락이 무감각해졌습니다. 그 다음 발가락이 무감각해졌습니다. 그 다음 팔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그 다음 호흡이 얕아졌습니다. 그 다음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장기 부전의 각 단계를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공포를 배가시켰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예측적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무엇이 올지 알 때 당신의 마음은 그것을 예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실제 경험만큼이나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비단 고문의 천재성은 바로 이것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다음에 무엇이 올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단이 조이는 것을 느꼈고 숨쉬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을 느꼈으며 사지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불가피하게, 돌이킬 수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색깔의 상징성은 이 모든 것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비단은 항상 흰색이었습니다. 흰색은 중국 문화에서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함과 미덕을 상징했지만 동시에 애도와 죽음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장례식에서 사람들은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흰 비단으로 감긴다는 것은 이중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피해자가 미덕 속에서 죽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이미 죽은 것처럼 표시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는 시체였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유령이었습니다. 진부인이라는 시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측천무후를 비판하는 시를 썼다고 고발되었습니다. 그녀는 칼로 죽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제 목을 치십시오 라고 그녀는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게 비단을 주지 마십시오.
비단 속에서 죽는 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간청은 거부되었습니다. 그녀는 흰 비단으로 감겼고 그녀는 17시간 동안 죽어갔습니다. 목격자들은 그녀가 끝까지 시를 암송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고대 시들, 아름다움과 자연과 영원함에 관한 시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다른 곳에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정신적으로 도피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효과가 없었습니다. 비단은 계속 조여졌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으며 마침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이 처형의 문화적 공포는 과장하기 어렵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바로 그 상징에 의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덕 속에서, 순수함 속에서, 우아함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인 아이러니이자 궁극적인 굴욕이었습니다. 당신의 미덕이 당신을 죽였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당신의 파괴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목격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언제든지 무기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들에 대한 영향도 심각했습니다. 많은 궁정 여성들이 정신적 외상을 겪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일부는 비단 고문을 목격한 후 기절했고 일부는 몇 달 동안 악몽을 꾸었으며 일부는 다시는 비단을 입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고 합니다. 한 여인은 자신의 모든 비단 옷을 태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여인은 수녀가 되어 궁정을 떠났습니다. 트라우마는 깊고 지속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요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피해자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목격자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심리를 재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말살이었습니다.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상징적 죽음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단순히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워졌습니다. 그녀의 정체성은 해체되었고 그녀의 상징은 전복되었으며 그녀의 의미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를 규정했던 바로 그 사물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비단, 우아함, 아름다움, 이것들은 모두 그녀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덕에 의해 소비되었습니다. 측천무후가 죽은 후에도 비단 고문의 심리적 통제는 전설과 공포를 통해 지속되었습니다. 705년 측천무후가 사망했을 때 그녀의 후계자들은 즉시 비단 고문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비에서 나온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안정성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궁정은 트라우마화되어 있었습니다. 귀족 여성들은 자신의 명성의 상징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비단은 더 이상 부와 지위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험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취약성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 질서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귀족 체계는 상징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상징들이 두려움을 유발한다면 체계 자체가 불안정해집니다. 하지만 금지는 공포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문화적 메아리는 여러 세대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딸을 궁정에 보내기 전에 비단 가운을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보호 부적을 옷에 꿰맸습니다. 일부 가족은 딸들에게 절대 비단을 입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면이나 마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단은 저주받은 것이 되었습니다. 불길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움과 죽음의 연상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연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교 승려들은 이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목적 없는 고통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고통에는 매우 명확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통제였습니다. 그것은 공포를 통한 복종이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연극이었습니다. 승려들은 또한 이것이 카르마적 결과를 가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한 잔혹 행위를 명령한 사람들은 다음 생에서 고통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측천무후와 그녀의 추종자들에게 다음 생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생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생에서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에서 비단 고문의 지워짐은 의도적이었습니다. 후대 왕조들은 기록을 봉인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것을 신화라고 불렀습니다.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선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것이 실제로 일어났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잔인했고 너무 정교했고 너무 상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실제 역사가 아니라 소설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설로 강등되었습니다. 민간 전승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경고 이야기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세기 동안 그것은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상시 수도원에서 두루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들은 오래된 것이었고 숨겨져 있었으며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상세한 절차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비단의 종류에 대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물의 온도에 대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습도 수준에 대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비단을 감는 기술에 대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공학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비단 고문이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역사였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과학적 정밀도로 정제된 테러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두루마리들은 또한 다른 것을 드러냈습니다. 비단 고문은 측천무후의 발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이전에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것을 완성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표준화했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정치적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녀 이전에는 그것은 드물고 비공식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녀 이후에는 그것은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화가 그것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즉흥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성이 공포를 증가시켰습니다. 비단고치의 중요성은 역사적 호기심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깊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권력은 종종 미덕의 미학 뒤에 숨습니다. 그것은 문명, 정의, 질서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필요하고 심지어 고귀한 것으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 표면 아래에는 강압이 있습니다. 폭력이 있습니다. 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형태의 통제는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세련되게 보이는 것입니다. 정당화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비단 고문은 이것의 완벽한 은유입니다. 그것은 문명의 최고 산물인 비단을 가져다가 그것을 죽음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움을 가져다가 그것을 공포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미덕을 가져다가 그것을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과거의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방법은 변했지만 심리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비단고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의 미덕을 그들에게 불리하게 사용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정체성을 무기로 바꿉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그들을 파괴하는 데 사용합니다. 방법은 다릅니다. 우리는 평판을 사용합니다. 명성을 사용합니다. 영향력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를 사용합니다. 대중의 수치심을 사용합니다. 정치적 취소를 사용합니다. 정체성의 조작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심리는 동일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합니다. 당신이 나타내는 것을 당신을 파괴하는 데 사용합니다. 고대 비단은
현대의 평판입니다. 두 가지 모두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두 가지 모두 지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모두 통제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나라 귀족 여성은 자신의 비단옷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공적 이미지를 두려워하는 법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메커니즘은 변했지만 공포는 동일합니다. 취약성은 동일합니다. 통제는 동일합니다. 도덕적 통찰은 명확합니다. 억압은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제되고 우아하고 문명화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비인간화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파괴적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형태의 억압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아름답게, 너무 합리적으로, 너무 필요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고문은 극단적인 예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편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권력과 아름다움의 도구는 같은 실에서 짜여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당신이 비단을 만질 때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당나라 여성들에게 그것은 사치가 아니라 위험이었습니다. 그것은 안전이 아니라 취약성이었습니다.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가장 무서운 진실은 사슬이 아니라 비단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통제는 야만이 아니라 아름다움으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속적인 공포는 폭력에서 나오지 않고 세련됨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역사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통제가 어떻게 자신을 위장하는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억압이 어떻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됩니다. 형태는 바뀝니다. 이름은 바뀝니다. 도구는 바뀝니다. 하지만 패턴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패턴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에 갇힐 위험이 있습니다. 마치 당나라 여성들이 비단에 갇혔던 것처럼 말입니다.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공포는 그것이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태를 바꿉니다. 그것은 적응합니다. 그것은 진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속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임무는 그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든 말입니다. 만약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을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만약 그것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만약 그것이 당신에게 권력과 통제와 아름다움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이와 같은 숨겨진 역사의 이야기를 더 받아보세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채널을 지원하고 싶다면 멤버십에 가입해 주세요. 멤버들은 새로운 영상을 먼저 볼 수 있고 독점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으며 다음에 다룰 주제에 대한 투표권을 갖습니다. 당신의 지원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전해지도록 하며 역사가 지우려고 했던 진실들이 빛을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권력과 통제의 형태에 대해 무엇을 말해준다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화를 계속합시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야기들은 과거에 관한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현재에 관한 것이고 미래에 관한 것이며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지에 관한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역사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새로운 옷을 입을 뿐입니다. 때로는 비단으로 만들어진 옷을 입기도 합니다.